NCT 두 번째 세션 빛으로 연결되는 미래, 당신의 질문을 더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술의 구조적인 이해를 넘어서 산업 현장에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전략, 기술 진화 방향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AI나 고성능 컴퓨팅 시대, 그리고 미래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자주 언급되고는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 주신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된 만큼 AI 발전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AI가 발전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선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연결은 이 거리가 멀어져도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정송의 대역폭이 또 월등하다는 특성이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CPU 하나로 계산을 했고 멀티코어가 되고 GPU가 되고 이제 GPU 클러스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GPU들을 이제 수십만 대씩 연결을 할 때 이들이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연결이 그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중요성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떤 그 장애물이 있을지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서 이제 널리 활용되기까지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업계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그 미세화 과정에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 EUV 공정을 도입을 하고 그 초기에 뭐 장비라든지 어떤 노광 그리고 수율 등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산업적 병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이미 CMOS가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데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실리콘 포토닉스의 특성, 여러 물질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 이 특성상 그건 CMOS가 미리 잘 해놓지 못한, 했을 필요가 없던 일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실리콘 포토닉스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종 집접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병목이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GTC에서 보셨듯이 TSMC는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양산할 수 있다. 기술적 장벽을 사실상 다 넘은 거죠. 적어도 CPU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TSMC 같이 굉장한 기술을 이미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린 그런 기업 자체가 장벽이죠. 결국에 여기도 규모의 경제가 다시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발주자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로 후발주자들을 따돌리는 이런 상황을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기술적인 어떤 병목과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 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산업계에 있다 보니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그 SK 그룹이 현재 이제 AI 기업으로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고 올해 1월 CES 행사에서도 반도체, 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최태원 회장님도 작년 SK AI 서밋 2024에서 SK와 파트너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묶어서 AI 보틀넥을 해결하고 글로벌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이런 광기반 기술들이 그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SK그룹 전반에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SK가 원래는 텔레콤으로 유명했었잖아요. 아까 이제 광통신도 사실은 처음에는 텔레콤 어플리케이션에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에서 이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SK에서 과거에 그런 텔레콤에 쌓았던 역량을 가지고
이 연결에 많은 부분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SK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AI를 위해서 전체를 방향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까 전해주셨는데요. 예, 결국에 연결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들고 뭐 아니면 다른 가전제품을 만들고 통신에도 그렇고요. 뭐 5G, 6G에도 사실 이미 광연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는 질체시 못하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결국 엮는다는 건 정보를 서로 쉽게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만든다는 거고, 결국에 미래의 연결 프로토콜은 광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광 연결 실리콘 포토닉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빛의 연결성,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당면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미래를 바라봤을 때 말씀 주신 그 연결성이 굉장히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네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일단 지금 아까 사실 강의 중에 좀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미래를 봤을 때 그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CPU 어떤 그 패키지에 대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떤 광신호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CPU 이후에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질문이신데요. 아까 강의에서도 표현드렸듯이 이제 CPU 기술은 입구에 불과합니다. CPU 기술을 마치 이제 전화기 상상을 해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전화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게 발전해서 인터넷이 되고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죠. 이제 그 상황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CPU가 진입 기술이 돼서 훨씬 CPU보다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세상에 도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CPU, 이제 우리가 CPU로 뭘 할 수 있을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전화 교환 그 하는 그 그림이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복잡해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연결성을 이제 그런 전화 연결원을 통해서 좀 단순화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포토닉스 기술이 필요하다,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CPU 이후의 기술 흐름을 미리 내다보는 것은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현재 머무르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면 실리콘 포토닉스가 반도체나 AI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그 양자 컴퓨팅이나 초고속 데이터 전송 분야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타 기술들과 융합성,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NV링크처럼 데이터 처리 연결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이런 기술들과 어떻게 융합되고 결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앞선 질문과 유사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질문인데요. 우선은 앞선 드린 답변과 좀 비슷한 말로 시작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칩마다 광 전화기가 놓여진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광 전화기가 처음엔 신기했지만 현재는 전화기 혹은 휴대폰 없으면 아예 사회에서 도태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광전화기가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휴대폰 들고 다니기 싫어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강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그래서 이제 광 연결을 고성능으로 대량 생산해 주는 기술이고요. 트랜지스터가 그랬듯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도 거의 모든 정보 처리 기술과 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자리에 참석해주신 그 현장에 계신 구성원분들 질문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오늘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도파로 단면이 500나노 정도 됐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빛의 근본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실리콘 포토닉을 사용하는 파장이 1550나노 그러니까 1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물리 이제 뭐 법칙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장 빛은 자신의 파장보다 심하게 작은 곳에는 모을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마이크론 정도 파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하로는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짧은 파장을 쓰면 되지 않는가? 왜 1마이크론 파장이 묶여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사실 파장이 달라지는 거는 매테리얼 사이언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실리콘은 1000나노 이하로 가면 갑자기 이제 불투명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크기 측면에서 전자회로에 비해서 집적도가 낮고 반대로 얘기하면 훨씬 광소자의 크기가 큰데 이제 전자회로와의 어떤 경쟁에서 충분히 우월성이 있을 수 있는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10년 전, 15년 전부터 포토닉스 엔지니어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칩에 트랜지스터를 10,000개를 찍어낼 자리에 아까 모듈레이터 하나 넣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결국에 반도체에서 면적은 비용이죠. 땅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 광 모듈레이터 하나를 도입함으로써 10,000개의 트랜지스터를 지울 만한 충분한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기술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도입이 늦어진 이유도 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광 엔지니어들이 우리 이만큼 빨라진 거 만들었어 했더니 전자 엔지니어들이 한 1, 2년 있으면은 그래 우리 그 면적에 2배 더 넣었는데 니네 2배 더 빨라져야 돼. 계속 이런 프레셔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제는 전자회로도 뭐 무어의 법칙의 한계도 오고 하면서 그걸 크로스되는 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계에 대한 근황은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모스 기술을 아무리 규제를 해도 실리콘 포토닉스는 아까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 양자 컴퓨터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실제로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요, 뭐 90나노 공정만 돼도 상당히 우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근본적으로 아까 빛의 그 파장 그 한계 때문에 그게 이제 오히려 다행이 되는 거죠. 굳이 더 작게 만들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후발주자 규제를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포토닉스 기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발표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 실리콘 포토닉스는 아이디어와 IP가 어쩌면 더 중요해지는 분야입니다. 이미 시모스가 공정을 다 닦아놨으니까요. 그런 IP 측면에서 한국의 대비가 전 좀 미흡하다고 하면 조금 과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에서 실리콘 포토닉스에 아직 그 깊게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IP가 축적될 시간이 아직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표적인 전자 기업도 뭐 이제 학계에서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식이지만 비교적 최근에서야 심각하게 이 기술을 보고 있다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조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HBM의 인터포저를 이제 광으로 이제 연결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특히 수직으로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RF 회로는 그래도 좀 익숙하실 겁니다. 예. 그 RF 회로와 이제 광회로와 유사성 그건 이제 둘 다 어떤 파동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RF 회로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게 뭐 쉽지 않다는 거를 상기를 해보신다면은요, 포토닉스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직으로 연결하는 게요. 아까 지적해주신 급격하게 꺾는 것들, RF 회로에서도 급격하게 꺾으면 웨이브가 가다가 튕겨 나가죠. 정확히 같은 현상이 포토닉스에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파장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집적도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휘을 때 충분히 천천히 아주 큰 반경으로 휘어야 하기 때문에도 저희가 집적을 더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닉스 회로는요 수직으로 그래서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전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포토닉스 회로는 보통 연구 논문들을 봐도 이 도파로 이제 결국 도파로층이 액티브층이 되는 건데요. 세 층 정도 이상을 제가 그러니까 네 층 이상을 못 본 거예요. 세 층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층도 굉장히 실제로 액티브한 층은 그 중에서 뭐 두 층 정도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학계에서도 수십 10년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실리콘 포토닉스 회로를 설계할 때는 아까 이제 전선에 해당하는 게 도파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로를 그냥 못 그립니다. 예, 도파로를 충분히 빛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굽혀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는 아직도 레이아웃 단계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선을 하나하나 그리는 거죠, 도파로를. 그래서 설계하는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 온라인 질문 첫 번째 주신 포인트가 이제 빛의 세기에 따른 신호 왜곡의 영향이 크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비선형성이라고 하죠. 이 파워가 2배가 되면 2배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4배 혹은 8배 효과가 나는 걸 비선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비선형성이 나타나는 임계 파워, 보통 비선형성은 특정 파워 이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임계 파워가 다른 광 집적 회로 물질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느 이상 세게 넣으면 갑자기 빛을 실리콘이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거리 통신할 때 특히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장거리 통신하려면 광섬유도 손실이 없진 않으니까 강한 파워를 모듈레이션해서 보내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포인트가 실리콘 온도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는 이 특성 때문에 광소자의 특성이 온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지 않느냐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다들 너무 잘 알고 질문을 오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질문도 이 상용화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이 온도 민감성이었습니다. 예. 이 왜 온도 민감성이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에 아까 모듈레이터 제가 원래 설명드릴 때 위상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상 변환기 페이스 시프터요. 위상이라는 게 결국에 굴절률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위상 변환기라는 게요. 보통 굴절률의 한 100분의 1 정도면 상당히 많이 바꾸는 거고 한 1000분의 1 정도나 10,000분의 1 정도 바꿔가지고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실리콘은 온도가 1도가 변하면 그냥 굴절률이 10,000분의 1 정도는 쉽게 변합니다. 예, 그건 물질에 인코딩되어 있는 거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주변의 온도를 탐지를 하고 정확하게는 그것도 광학적으로 온도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탐지를 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온도를 보상해주는 광학적으로 보상하든 실제로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해서 보상을 해주든 그런 해석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험적인 레벨에서는 사실 CPO라는 개념이 10년, 15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현실 세계로 실험실 밖으로 가져나온 순간 옆에서 누가 입김만 불어도 소자가 꺼집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문제인데요. 광섬유는 심하게 꺾으면 안 되죠. 도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로는 그래도 다행히 단단한 기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꺾기는 거의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광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이상 꺾으면 파손도 되고 그리고 빛이 파손이 안 돼도 밖으로 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광섬유를 매설하거나 우리가 어디다 꽂을 때 그 꽂는 당사자가 주의해서 그 꺾지 않는 방법 외에는 그리고 이제 그 광섬유나 이런 실리콘 칩 주변에 보호대를 사실 광섬유가 아까 제가 머리카락 굵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서 보면 훨씬 두껍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이렇게 폴리머 물질로 단단하게 둘러싸서
사람이 꺾을래도 잘 못 꺾게 만들어주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굉장히 그 광신호라는 게 민감하면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어떤 기술 분야라는 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부품이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더라도 전체 기판이나 커넥터 같은 제품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칩으로만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부에 어떤 그런 해결을 할지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정말 하나같이 좀 그 기술을 굉장히 잘 파악하시고 하시는 질문들이신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 도파로 사진 다시 상기를 드리면은 500나노, 그러니까 1마이크론보다 작죠. 이제 광섬유 단면은 머리카락 굵기 100마이크론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광섬유 안에서 빛이 돌아다니는 건 한 10마이크론 정도 크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칩과 광섬유를 연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빛이 이만하게 광섬유 돌아다니다가 이거를 이만한 구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거의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 다시 패키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광섬유와 도파로를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잘 붙여줄 것인가. 그리고 패키징 문제와 더불어서 그런 붙인 이후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릴라이빌리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 붙은 거를요, 보통 이렇게 그 폴리머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UV 폴리머 이런 거 가지고 굳혀서 붙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학생이 와가지고 손으로 그냥 툭 하면 떨어져요. 예. 물론 이제 실제로 상용할 때는 주변에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상용을 하겠지만은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그 칩과 광섬유 연결하는 데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이거를 쉽게 교체할 수가 있는가? 전선 너무나도 쉽죠. 전선은 끊어지면 이렇게 피복 벗겨가지고 손으로 꼬우면 끝납니다. 근데 광섬유랑 도파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광섬유끼리도 그렇습니다. 광섬유끼리도 끊어지면은 연결하는데 붙이는 장비가 수백만 원이거든요. 이 엔지니어가 직접 가가지고 광섬유 2개를 장비에 놓고 거기 현미경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이 쫙 온라인 해가지고 녹여서 붙여야 돼요. 유지 보수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 탈착식으로 그래서 붙였다 꼈다 할 수 있는 탈착식 그런 패키징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좀 보완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도파로가 500나노고 광섬유에서 돌아다니는 빛이 그거의 한 20배 정도 되는 10마이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파로의 돌아다니는 빛의 크기를 도파로를 광섬유와 연결된 부분을 크게 키워서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면 이게 약간 틀어져도 애초에 빛의 형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효과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쓸 수 있죠. 근데 분명 광은 제가 이제 직접 써봐도 그렇지만 불편한 점이 확실히 많습니다. 메인터넌스 비롯해서요. 네. 예, 교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관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이제 결국 광 연결형 기술은 제가 느끼기에는 멀어도 바로 옆에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기술입니다. 이걸 컴퓨팅 아키텍처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그 동안에는 바로 옆에 칩을 붙여야만 구현할 수 있었던 아키텍처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수가 많이 늘어나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 이런 패러다임도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디스어그리게이트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메모리 잔뜩 만들어 놓고 프로세서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러 군데다가 그냥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제 잔뜩 쟁여 놓고요. 광 연결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그때 원할 때 얘네들을 끌어와서 마치 즉석에서 조립하듯이 하나의 컴퓨터처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컴퓨팅 아키텍처, 그런 패러다임도 사람들이 이런 코피게이지 옵틱스가 가능해지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식 수준에서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그 침렛 기반의 이제 설계가 주류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옵티컬 네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 SOC 설계 방식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면은요. 침렛 기반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포토닉스에서는 더 큰 기회가 열리는 거죠. 포토닉스의 기술의 여러 단점 중 하나가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김영수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요. 면적이 너무 큽니다. 면적이 크면은 비싼 공정으로 만드는 게 손익계산에서 점점 손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가시 공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문제가 같은 칩에 레가시 공정으로 전자회를 만들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엔 따로 만드는 어프로치로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전자칩은 최신 공정,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 레가시 공정. 그래서 결국에는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렛 패러다임은 실리콘 포토닉스의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 스토리지가 분명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측면에서는 스토리지까지 광의 형태로 만들면 이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집적도 측면에서 메모리는 결국에 집적도에서 몇 기가냐, 몇 테라냐를 다툰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장 자체를 광의 형태로 하게 되면 집적도에서 전자회로에 비해 너무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용도로 저희 연구실에 연구하는 것도 기존의 어떤 전자 메모리를 대체한다는 용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특수한 용도로 광 메모리가 정말로 있으면 몇 개 없어도 도움이 크게 되는 상황들, 그런 니치 마켓에 적용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회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지 관점에서 아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사실 이제 질문이 굉장히 전문적이시고요. 오늘 다 연구소에서 나오셨는지 굉장히 전문적이서 좋습니다. 제가 뭔가 요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아마 교수님께서 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 연결이 아무리 높은 대역폭으로 전송을 할 수 있어도 전자회로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되게 단순한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광 파장 하나당 100기가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00기가의 한계가 광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 100기가를 하려면 아까 그 페이즈 시프터의 전압을 100기가의 속도로 전자회로가 걸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병목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연구실 레벨에서 혹은 이제 좀 더 사이언티픽한 연구들 중에 빛을 가지고 빛을 모듈레이션하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듈레이션 속도가 10배에서 100배까지도 한 10테라까지도 사람들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현실 세계 적용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현재 속도의 병목은 광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자회로 때문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그 전자 프로세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데이터를 기다리는 계산은 다 완료가 됐는데 보내고 받는데 기다리느라 전체 계산이 느려진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광 연결이 도입되면 폭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짧은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요. 흡수 재방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디텍터가 필요하고 다시 그걸 재방출을 하기 위해선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도파로를 한번 휘는 것보다 각각의 그 소자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시도해볼 만한 그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 광집적 회로가 아까 지금보다 100배 정도 집적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100배 더 얘네들을 가깝게 모아야 될 때는 말씀하신 그런 기술이 국소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꼭 필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요. 예, 굉장히 오늘 청중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질문은 저도 깊게 지금 질문 주시는 때 실시간으로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광연결이 얼마나 가깝게 전선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제 한쪽 극단에는 물리적인 역시 한계가 있겠죠. 아까 이제 파장이 저희가 쓰는 게 1마이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마이크론을 다룰 수 있는 도파로 혹은 그 밖의 기타 소자들은 1마이크론 최소한 정도나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붙겠죠. 그래서 1마이크론 이내에 혹은 파장보다 파장 스케일보다 짧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광이 물리적으로 무의미해질 겁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이제 반대로 좀 현실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답은 사실 제가 그래프로 심플하게 크로스 포인트를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을 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자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균형점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광기술 혹은 이 CPU 기술 혹은 이 옵티컬 인터캐널 기술이 사실 10년 전, 15년 전에도 지금에 비해서 심각하게 차이가 났던 게 아닙니다. 기술은 상당히 성숙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 칩의 면적을 돈을 내면서까지 CPU를 쓸 만큼 밴드위스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이 돈을 내고 썼을 때 내가 보낼 밴드위스가 1기가인데 이 돈을 내면은 100기가의 광선을 깔 수 있다 하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비싸기만 하고 내 수요를 넘어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균형점은 앞으로 얼마나 더 데이터 인텐시브한 컴퓨팅이 앞으로 패러다임이 올지에 따라서 현실적인 균형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혼자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빛과 상호작용을 하려면 항상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광전 변환, 전광 변환을 최대한 그 횟수를 줄이고는 싶지만 최소 한 번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사실 최소 2번이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요. 그 에너지 손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정확한 의미에서 에너지 손실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전기 에너지를 광으로 바꾸는데 이제 변환할 때 에너지가 이제 드는 거죠.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비쌉니다. 에너지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소자 그 면적 자체로 비싸기 때문에요. 이거를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게 이제 광 엔지니어들의 목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손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마 RF 회로 개념에서 가져오신 거 좀 그런 걸 아날로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RF 회로는 우리가 고속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 도파관 RF 도파관에서 손실이 높아지죠. 이제 광은 기본적으로 금속 도파관이 아니라 이 유전체 도파관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광은 근본적으로 광회로를 잘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파운드리가 광회로 잘 만드네, 저 집 광회로 잘해, 이런 거는 뭐 음식은 장맛을 보듯이 도파로의 도파 손실, 그러니까 칩에서 1cm를 진행했을 때 빛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광학 공정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도파 손실을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건 이제 공정 기술이죠.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되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약간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교수님께서 되게 위트 있게 잘 말씀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참석하신 구성원분들이 아주 열띠게 참여를 해주셔서 예, 정말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준비한 그 순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NCT를 통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산업적, 전략적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실리콘 포토닉스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수님 논문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살짝 긴장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질문들이 너무 전 SK 하이닉스가 실리콘포토닉스 연구를 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한다고 뭐 크게 보면은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들이 너무 세세하고 전문적이라 좀 놀랐습니다. 예, 그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관심 계속 이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서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신 한상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구성원,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주제와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NCT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더레이터 조영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